여러분 혹시 느껴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자식에게 걱정되어 한마디 건네면 귀찮다는 반응이 돌아오고 돕겠다고 나선 손길은 오히려 일을 더디게 한다며 타박받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면 문득 가슴 한구석에서 서러움이 밀려오죠. 내가 평생을 바쳐 뼈가 부서져라 키웠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 차가운 냉대뿐인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어머니입니다. 젊은 시절 온갖 부추니를 마다하지 않고 악착같이 두 남매를 키워냈고 장성에서는 집 사주고 결혼시키느라 등골이 휘었으며 심지어 손주들까지 당신 손으로 똥기저귀 갈아가며 키워낸 분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늙고 병들어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해졌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참한 현실뿐이라는 것을요. 늙으면 정말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사라지는 걸까요? 입으로는 효도를 말하는 자식들의 속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자식들 눈치 보며 주눅들어 사는 것 말고 노년의 삶에 다른 길은 없는 걸까요? 오늘 마음의 쉼터 인생극장에서는 이명자 할머니의 가슴 시린 하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줄 한 줄이 눈물겹고 가슴을 파고드는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이명자, 올해 72살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저를 보고 팔자가 드센 여자라고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 저는 고생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고단한 삶은 마치 매일 먹는 밥과 같아서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 나이 40에 남편이 건설 현장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올 시간조차 제겐 사치였습니다. 초등학생인 딸과 중학생인 아들이 눈에 밟혔으니까요. 제가 주저앉아 울면 내 새끼들은 당장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 시절 체면이니 자존심이니 하는 것들은 배부른 소리였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게 목표였죠. 새벽 4시면 인력시장이 아닌 재래시장에 나가 상인들을 도와 짐을 나르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이 버리는 시들한 배추 겉잎을 주워 모았고 밤이 되면 골목을 돌며 파지를 줍고 빈병을 모았습니다. 시장 문이 닫힌 캄캄한 밤, 더러운 바구니를 들고 쓰레기 더미를 뒤질 때 누가 더럽다고 손가락질해도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남기고 간 국밥 국물, 퉁퉁 불어터진 국수 가락도 아까워 물배 채우듯 삼켰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껴 아이들 학원비 쥐어주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삶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같았습니다. 저 혼자 밧줄을 꽉 움켜쥐고 버티는데 제 등 뒤에는 어린 두 남매가 매달려 있었죠. 저는 오직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생해도 괜찮다. 우리 새끼들만 번듯하게 자라면 된다. 감기 몸살에 열이 펄펄 끓어도 병원비가 아까워 약국에서 진통제 하나를 사 먹고 다시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나들이 끝나면 밤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구멍난 양말을 밤새 기워 신겨 학교에 보냈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디 가서 어미 없는 티 낸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옷만큼은 풀먹여 다림질에 입혔습니다. 그때는 믿었습니다. 이 아이들만 잘 키워 출가시키면 내 노년에는 편안히 마루에 앉아 따뜻한 숭늉이나 마시며 자식들의 효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쓴맛 뒤에는 단맛만 남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얇게 개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더 큰 시련을 숨겨두고 있더군요. 다행히 자식들은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딸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고 아들은 대기업 생산직에 취직했습니다. 평생 조마조마했던 제 마음이 그제야 좀 놓이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월급을 받아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난생 처음 낡아 빠진 장판을 새로 깔았습니다. 제 소원은 소박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 보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죠. 딸이 시집 갈 때 저는 20년 가까이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적금 통장과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3천만 원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태주었죠. 아들이 장가 갈 때는 아예 빚까지 내서 예단 비며 신혼집 살림, 심지어 새 차까지 장만해 주었습니다. 제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물려줄 건데 내가 쥐고 있어 뭐 하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보태줘서 아이들이 덜 고생하게 하자. 정작 저는요. 저는 30년 된 낡은 빌라 반지하 방에 남았습니다.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 나가 커튼으로 가리고 살았고 찜통더위에도 전기세가 무서워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못 틀었습니다. 옷은 시장 좌판에서 산 몸빼바지를 10년 넘게 입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 비가 새도 꿰매 신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질이 궁상이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더 배불렀으니까요.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아이들 앞길을 닦아주면 아이들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나중에 내가 늙고 힘없어지면 그들도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 줄 거라고 말입니다. 이제 손주 안아보며 편히 늙어가겠구나 하는 기대가 제 인생의 마지막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노인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노후를 자식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 딸이 결혼하고 나니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새로운 짐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손주들이 줄줄이 태어나자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엄마, 집에서 노느니 심심하시잖아요. 애들 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좀 봐주세요. 네. 자식들이 부탁하는데 매정하게 거절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또다시 제 삶을 반납하고 육아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고 손주를 등에 업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하원 시간에는 학원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낡은 유모차를 밀며 땡볕 아래를 걸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내색 한 번 안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유, 할머니가 애들 참 잘 키우네 하고 칭찬하면 으쓱하기도 했죠. 아직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밥은 맛없어. 할머니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손주들이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며느리마저 저를 가르치려 들더군요. 어머니, 요즘 애들 교육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옛날이랑 달라요. 짜증 섞인 며느리의 말투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구나. 손주 녀석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주고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릴 때면 다른 젊은 엄마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떠드는데 저만 쭈그려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가 나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 안아주려 해도 아이는 저를 밀치고 퇴근한 제 엄마 아빠에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애들이니까 그렇지 하고 억지로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일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소중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무보수 파출부, 아니 파출부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딸아이가 제 손주에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늙어서 말을 자꾸 틀리게 해. 너는 배우면 안 돼. 알았지? 그 말이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도망쳤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가족들에게 투명 인간이구나. 필요할 때만 갖다 쓰고 쓸모 없어지면 구석에 처박아 두는 낡은 빗자루 같은 존재구나. 그래도 그때까지는 설마 했습니다. 내가 설마 짐작 취급을 받을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칠순이 넘어가면서 그 설마는 잔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70세가 되자 건강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어두워졌으며 관절이 삐걱거려 걷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사과를 깎다가 손에 힘이 빠져 칼을 놓치는 바람에 손가락을 깊게 베인 적이 있습니다. 피가 바닥에 흥건한데도 자식들은 걱정 대신 짜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유, 조심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말은 존댓말인데 그 눈빛에는 혐오와 귀찮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그 다정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예전에는 귀 기울여 주던 아이들이 이제는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느리고 잘 안 들려서 몇 번 되물으면 자식들은 한숨을 푹 쉬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심지어 손자 녀석까지 할머니 진짜 답답해. 말 좀 알아듣게 해. 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어린 것에게 무시당하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초라해질까봐 부엌 구석에서 숨죽여 눈물을 닦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상을 차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끼어들고 싶어 한마디 거들라치면 엄마는 몰라도 돼요 하며 말을 잘라버립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가족들 사이에서 철저히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딸에게 콩나물 다듬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쳐다보지도 않고 쏘아 붙였습니다. 엄마,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난번에 엄마가 씻은 채소에 벌레 그대로 있어서 다 버렸잖아요. 저는 갈 곳 잃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파출부라면 돈이라도 받지. 저는 돈은커녕 존재 자체가 민폐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손자는 제 몸에서 노인 냄새가 난다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떼수건으로 피부가 벗겨지도록 몸을 닦았습니다. 향기나는 비누를 쓰고 옷을 전부 새 것으로 갈아입고 머리기름을 발라 단정히 빗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손자는 제 곁을 지나가며 코를 막고 인상을 썼습니다. 할머니 냄새 또 나. 침대에 걸터 앉아 쭈글쭈글해진 제 손등을 내려다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씻고 닦아도 늙음이라는 냄새는 지워지지 않는구나. 자식들에게 나는 그저 냄새나고 귀찮은 늙은이일 뿐이구나.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딸과 사위가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너무 늙으셨어.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안 통하고 애들 맡기기도 불안해. 사위가 불평하자 딸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도움은커녕 우리가 모셔야 할 판이니 진짜 골치 아프다. 어둠 속에 서서 그 말을 듣는데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숨어 날이 밝을 때까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더 큰 비수가 되어 돌아올까봐, 그나마 남은 정마저 떨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71가 되던 해에 제 몸은 기어이 탈이 났습니다. 어지럼증과 요통이 심해 병원에 갔더니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하더군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주기적으로 투석까지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생각했습니다. 영감이라도 살아있었다면, 나한테 잔소리라도 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딸은 미간을 찌푸린 채 발령 날짜를 계산하고 있었고, 아들은 진짜 복잡하네 하며 짜증 섞인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이들에게 헌신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돈 들어가고 시간 뺏는 움직이는 짐덩어리가 되었음을요. 입원해 있는 동안 자식들이 번갈아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들 보기에 흉 잡히지 않으려는 효자 코스프레였습니다. 아들은 와서 침대 옆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만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건성으로 묻고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딸은 사위와 와서 커피를 마시며 제 가방을 뒤져 복지카드를 챙겼습니다. 엄마, 이거 잃어버릴까봐 내가 챙겨둘게. 저는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제 병상 옆에서 간병인을 쓰니마니 간병비는 누가 내니 하며 돈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화장실이 급해 아들을 깨우려다 엄마, 간호사 호출벨 누르지 마. 사람들 귀찮아해 라며 짜증내던 아들의 말이 떠올라 링거 거치대를 지팡이 삼아 혼자 끙끙거리며 다녀왔습니다. 바닥에 넘어질 뻔한 순간 서러움이 북받쳐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들은 병문안 온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엄마 사랑해, 아프지 마 같은 글을 썼지만 정작 저에게 물 한 잔 떠주는 손길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어머, 자녀분들이 효자시네요. 매일 오시고라고 칭찬했을 때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네, 그렇네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효도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였으니까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후 저는 투명 인간처럼 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아파도 안 아픈 척, 배고파도 안 고픈 척, 슬퍼도 아무렇지 않은 척, 최대한 제 존재감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내 집인데도 내 방에서 나오는 게 눈치 보였고 부엌 냉장고 문을 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3번씩 목욕을 하고 가장 비싼 가글로 입을 헹궜습니다. 옷을 빨고 또 빨았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여전히 할머니 냄새라며 저를 피했습니다. 딸조차 엄마, 노인 냄새는 원래 안 없어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라며 무심하게 애기를 박았습니다. 저는 냄새나는 헌 옷가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빨아도 꿉꿉한 냄새가 배어버린 버려질 날만 기다리는 헌 옷. 저는 점점 방 안에 혹은 베란다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웃고 떠들 때 저는 어두운 방에 홀로 앉아 손자의 SNS를 훔쳐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손자의 사진 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좋아요 하나 누르는 것조차 망설이다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동네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있으면 저 같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식 자랑 대신 자식 흉을 보며 한숨을 쉬더군요. 며느리가 밥 냄새 싫어해서 방에서 혼자 먹는다는 할아버지, 손주 봐줘 봤자 헛고생이라는 할머니, 그들의 푸념이 꼭 내 이야기 같아 듣다 보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이 엄마, 엄마 부르며 제 치맛자락을 붙잡던 그 시절의 꿈을요.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차가운 이불뿐이었고 베개는 눈물로 축축했습니다. 결국 인정해야 했습니다. 노인 냄새가 씻겨지지 않는 것처럼 자식들의 마음속에 박힌 귀찮음과 혐오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눈치 보며 밥알을 새는 짓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처럼 요양원으로 가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평생 피땀 흘려 지킨 이 낡은 집, 내 삶의 흔적이 남은 이곳을 떠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며 시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아 무작정 집 밖으로 나와 동네를 걷고 있는데 공원에서 에어로빅을 하던 옆집 김 여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형님, 여기 와서 같이 해요. 저는 쭈뼛거렸습니다. 몸도 둔하고 창피했으니까요. 하지만 김 여사는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못하면 어때요? 그냥 흔드는 거지. 아무도 흉 안 봐요. 엉거주춤 팔다리를 흔드는데 이상하게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냄새난다고 피하지 않았고 동작이 느리다고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복지관에서 열리는 무료 급식 봉사에 나갔습니다. 반찬은 소박했지만 그곳엔 말벗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는 노인들끼리 모여 손주 이야기, 며느리 흉을 보며 깔깔 웃다 보니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자식놈들 다 소용없어.
우리끼리 재밌게 살아야지. 동료 노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내 행복을 왜 자식에게 구걸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혼자 버스를 타고 전통시장에 놀러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교통카드를 찍는 것도 서툴러 쩔쩔맸지만 버스 기사님은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라며 웃어주더군요. 집안의 가족보다 생판남이 더 따뜻했습니다. 유튜브로 트로트를 듣는 법도 혼자 끙끙대며 배웠습니다. 손자에게 물어보면 아, 할머니는 가르쳐줘도 모르잖아라고 면박을 줬지만 혼자 터득하니 오히려 더 잘 되더군요. 공원 광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걸 구경하며 덩실덩실 어깨춤도 췄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저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이명자였으니까요. 복지관 노래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음치에 박치라고 놀림받았지만 목청껏 노래를 부르니 속이 뻥 뚫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어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좋았으니까요. 제 생일날 저는 조각 케이크 하나를 사서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생일 축하한다. 고생했다. 70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건넨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챙기느라 정작 나 자신은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의 효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돌보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가운 거고 안 오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거나 그들의 삶에 끼어들려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자식들에게 미리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더 늙어 거동조차 못하게 되면 내 발로 시설 좋은 요양원에 들어갈 비용으로 남겨둘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짝 취급받으며 눈칫밥 먹는 비참한 노후는 사양합니다. 내 마지막 자존심과 품위는 돈이 지켜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 햇볕을 쬐며 친구들과 수다를 떱니다.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라도 집안의 차가운 침묵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모든 희망을 자식에게 걸지 마세요. 그들이 아무리 효자라 해도 그들에겐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냉정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건 늙어서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저 이명자, 72살.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남은 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껴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니면 바로 나의 부모님 혹은 나의 미래일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내리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텅 빈 껍데기처럼 남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픈 몸을 이끌고 방 안에 숨어버리는 그 마음. 그리고 그런 부모를 은연중에 부담스러워하는 자식들의 태도. 여러분은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머니가 선택한 홀로서기가 서글픈 차선책일까요? 아니면 현명한 해답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찔리거나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